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네. 와. 시사인 김은지 너무 잘해. 기획에 와 지난주 토론 2차 어제 토론부터 토론 3차 3차 토론까지 유튜브 씬을 장악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유튜브 씬은 완벽히 장악하였다. 그리고 모사 작품들도 많이 나왔고요. 저희 따라했어요. 저희는 따라 못해서 그냥 10시 이후에 했습니다. 그냥 방송 한번. 네. 저희 시사인 많이 베꼈어요. 그래서 그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를 그린 하지 카드까지? 않고 그린 카드 없이 그냥 좋아요, 싫어요. 그 다음에 시끄러 임마 힘내세요 막 이런 카드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네. 하여간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늘 저희들 함께해 주시는 광고부터 좀 소개하고 본격적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휴온스 두네인 PS 포스파티딜세린 진코입니다. 이 두 분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주로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꾸 깜빡깜빡 까먹어. 내가 여기 왜 왔더라? 내가 뭐 가지러 왔지? 냉장고 열고 막 딴 생각하고 막 이런. 제가 그렇습니다. 깜빡하시는 분들 대화 중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 접니다. 방송 진행 중에 생각이 안 나면 계속 이놈의 갱년기 막 이렇게 탓을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는 분, 인지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 방향 감각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따로 사시는 노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 자, 이제는 휴온스 두뇌인 PS 포스파티딜세린 진코가 여러분들의 두뇌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우리 뇌 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두 28kg에서 겨우 0.002%만 뽑아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원료라고 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이 식약처 인증 최대 섭취량 300ml 고함량으로 이 제품에 담겨 있고요. 특히 은행잎 추출물인 진코 그리고 항산화 대표 주자인 비타민 E까지 더해서 3중으로 뇌 건강을 케어해 드립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가 4.93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가격 대비 좋은 원료라서 구매해서 2주 정도 복용했는데 느낌상 머리가 개운해진 것 같습니다. 느낌적 느낌 주셨고요. 어머니 선물로 구매했어요. 목 넘김이 불편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목 넘김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웰스앤헬스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구매 혜택이 있는데요. 3박스 구매하시면 2박스 더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증정합니다. 이거 사실상 1+1입니다. 3박스에 2박스 더. 웰스앤헬스 검색하셔서 휴온스 PS 포스파티딜세린 진코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거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느낌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머리가 왠지 시원해지고 저도 가끔 이거 방송 끝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그 여성재단의 이기면숙 선생님 계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 50살이 넘으면 오렌지 주스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아저씨 그거 있죠. 노란 물. 그거 갖다 주세요. 그러면 찰떡같이 딱 그 오렌지 주스를 가져다 주신다.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어느덧 제가 그 나이가 됐습니다. 선생님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기억력,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니까 사실은 대선 후보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생각이 잘 안 난다거나 뭔가 인지적으로 확 점프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좀 챙겨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TV 토론 우리 이따가 이제 그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TV 토론 때 이거 하나 잡수시고 들어가시면 머리가 좀 시원해지시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수요일의 광고는 바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 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가 되고요.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기도 하거든요.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요거 곧 취재 편의점 통해서 20만, 100만으로 가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을
아직은 영문으로만. 사장님 한글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팬지몰에서 FANGMALL FANGMALL 팬지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취재 편의점 더보기에 가시면 링크가 올려져 있거든요. 바로 들어가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바르고 나왔고요. 어제 저녁에는 못 발랐어요. 너무 늦게 들어가서 피곤해서 그냥 푹 잤습니다. 네. 아니 몸살기가 있어 막판까지 잘 가야 되는데 확실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네, 하루하루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 진짜 유난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으로부터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고갈될 만큼 너무 현장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정선님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우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우는 건 아닙니다. 이쯤에서 원래 울어야 되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TV 토론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시사인 너무 잘했다고 칭찬드리고요. 그러니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이제 기획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머리야 도대체? 김은지 머리. 이것은 다 모든 것은 김은지의 힘이다. 예. 예,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는 김은지 했습니다. 훌륭하시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3차 TV 토론에 그래도 뭔가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정치 분야니까 자기들 전공 분야니까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야. 혐오와 뭐 이런 특히 막판에 이준석 후보의 이 젓가락 발언은 저는 사실 그 단어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좀 참담하고요. 그냥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혐오를 확산시키는 방식, 굉장히 폭력적인 재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용인돼야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사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오늘 캠페인에 나온 사람인데 정말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정 진영 아주 좁은 커뮤니티에서는 추앙받을지 모르더라도 정말 결국은 중도 확장을 해가지고는 전체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본인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 TV 토론 역사에서 흑역사로 박제될 만한 장면일 거라는 생각까지 드는 게 우리가 TV 토론하면 사실은 여러 저희 같은 고관 여자들이야 많이 보고 평가를 하긴 하지만 보통의 유권자들한테는 뇌리에 박히는 장면들밖에 없습니다. 지난 TV 토론 2022년을 생각해 본다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자 쓴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많은 다툼과 인상이 있었지만 딱 하나 남는 장면이라고 하는 그것이었고요. 17년에도 뭐가 남았냐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입니다. 그리고는 뭐 이제 좋은 발언으로 따진다면 과거에 노무현, 권영길 이렇게 후보일 때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정도일 텐데요. 그러니까 딱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가 메시지로 남는다면 이준석 이번 2025년 대선에서는 이준석의 여성 혐오 발언 하나가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정말 결정적이고 문제적인 장면으로 기록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가 사실은 정치 분야 토론이었고 TV 토론 3회 중에 마지막 토론이었기 때문에 시청자층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성인들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 차원에서 가지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시청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정치 얘기를 하니까 개헌의 아젠다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예를 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논의들 아니면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미관계의 문제, 통상 문제 너무 주요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진지한 성찰과 토론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정말로 뜻밖도 아니죠. 정말 예상했던 것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에만 몰두를 했고 심지어 네거티브만 하는 건 괜찮은데 넘어서 성적으로 도를 넘은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함께 가족 단위로 시청하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쇼크 상태가 온 겁니다. 중간에 TV를 껐다는 분들도 많고요. 과연 이런 그 공중파에서 방송된 내용에서 격이 없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위법적일 수 있는 단어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단순하게 사과 한마디 듣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여러 가지로 고발의 책임이라든가를 통해서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과는커녕 오늘 아침에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는데요. 본인은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사과할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문제적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특정의 어떤 표를 결집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아주 나쁜 정치적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화면에 이준석 후보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서 원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서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 여기서 두 후보는 이재명, 권영국 두 후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금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추상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문장 분석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교영 기자님. 예, 문장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본인이 이제 이준석 본인이 얘기한 그 주장이 민주진보 진영 내부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발언의 근간이 뭔지를 사실 따져보기도 싫은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일부 커뮤니티에 가까운 글을 가지고 공적인 그 대선 후보 토론 자리에 나와서 꺼낸 것도 모자란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이제 이게 공적 발화였고 이것은 진영 내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불성설에 가까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고 일단은 그런 발언을 굳이 토론회에서 얘기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권영국 후보는 아마도 이 발화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진보 진영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본인 자체야 이재명을 공격하는데 권영국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누가 봐도 명확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만 한 것인데 의도성을 가진 발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발화를 가지고 마치 사후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저런 저열한 언어를 꺼낸다는 것은 공적인 대선에 나서는 공적 후보로서의 자격 자체를 스스로가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발언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가 오늘 아침에 김태현의 SBS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했던 말이 인터넷에서 있는 발언 하나를 소개하면서 민주노동당의 기준을 물어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발언의 어떤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한 것도 아니란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발언 을 굳이 왜 TV 토론장에서 물어보면서 사실상 2차 가해하거나 혹은 굉장히 혐오 발언을 확산시키는 그래서 폭력적인 어떤 공론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전혀 성찰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 후보를 상대로 이제 질문을 빙자해서 이것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겁니다. 권영국을 경유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을 사주한 거예요. 그렇죠. 답변 사주를 한 겁니다. 직접 물어보면 되는 것도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지난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거죠. 그 실제로 해당 뭐 발언과 관계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그 다음에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뭐 일테면 이제 성폭력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런 것도 없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조롱 이런 거를 동시다발로 하는데 사실상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갈라치기와 혐오 조롱 뭐 이런 걸로 굉장히 특히 이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했지 뭐 여성 혐오를 한 적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도 전장현이 시위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지 장애인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일관을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잠재돼 있는지를 어제 이 발언을 통해서 저는 적확하게 드러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 펜코 대통령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즉시에 펜코를 들여다봤더니 코멘트를 보니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거 도 넘었다. 이거 나중에 문제될 것 같다라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정치익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불과 이제 만 40세고 여러 번 선거에 도전을 했지만 국회의원 초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앞날이 창창한데 이 영상이 박제돼서 본인 선거 때마다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 국면 때마다 쫓아다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인 행태인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표 구성을 보게 되더라도 이건 실무적인 얘기지만은 10% 지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 6.5 정도는 보수 성향, 3.5 정도는 중도 진보 성향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제 그 발언을 보고
그를 지지하려고 마음먹었던 3.5 같은 경우에 상당수가 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런 변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가부 폐지나 여성할당제 폐지를 얘기했지만은 그런 젠더 갈라치기라는 공박 속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활로를 열어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이게 사실 준비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질문을 한다는 것은 팀 이준석이 전부 다 가동이 된 것이고 그 안에서 필터링이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여과나 거름을 못했다라는 것은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실력이라는 것이, 그 젠더 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열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도 그러네요. 이준석 민심 나락갔다 이제 이런 글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구경 기자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건데, 예. 이거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준석 인생에 이제 남는 것은 박제요, 박제.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모든 출마 때마다 이 영상이 이제 돌아다닐 텐데, 예, 방금 전에 보니까 정치하는 엄마들 시민단체에서 이준석 언어 성폭력에 대해서 단체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1차 마감이 오늘 정오예요. 5월 28일 정오, 그거 하나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단체 고발 참가 신청장, 예, 이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내일까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및 여성 청소년 수사팀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참가 신청이 되는데, 이게 여성 단체들이 상당히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예.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혐오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준석 후보는 정직도 정당성도 정의도 없었다. 딥페이크 성폭력이 과장됐다고 하던 이준석은 TV 토론을 이용해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침해를 무한 재생되게 했다. 타인의 고통, 여성의 고통을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전시하는 것은 사이버 렉하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주신 대로 정치 분야였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고 정치가 똑바로 안 돼서 비상계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탄핵도 그렇고 벌써 탄핵이 대통령 탄핵이 두 번째고, 그리고 이 혐오와 갈라치기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정치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제 1번 주제였습니다. 그게 토론의 제 1번 주제였는데 막판까지도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끔찍하다. 한국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그래서 어제 권영국 후보가 바로 사퇴하라고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했었죠. 바로 사퇴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성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준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편의점에 출연하는 이병철 변호사가 선제적 고발을 했는데 죄명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가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 쉽게 얘기해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도 사실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처벌 가능한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 더해가지고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이준석 그 후보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서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물었다고 하는 것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라는 개인적 의심도 하고 있는데, 여하간 그런 인식 문제를 따지게 되는 명예훼손의 문제도 존재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는 가족들이 공공연하게 보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정 성별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형법상의 모욕죄도 적용이 가능한 굉장히 다층적인 죄과를 물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고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할 거냐 말 거냐, 캠프 안에서 전략 논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 논의를 해서 이 발언을 했을 때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될 거고, 이게 우리 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러니까 기본 판단은 하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제 권영국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다 모든 캠프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심을 했어요. 그냥 이재명 재판만 얘기하기로. 기승전 대장동. 기승전 대장동, 기승전 쌍방울, 대북송금, 쌍방울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냥 무조건 그 비방전을 하기로 작심을 했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면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말로 옮길 수가 없는 지경의 얘기들이에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막 그 뭐라 그러지 적의에 차서 하는 발언처럼 저는 보였는데 김은지 기자는 그 발언을 할 때 이준석 후보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굉장히 사실 네. 저 이야기를 왜 하지? 라고 심지어 저는 그 이야기의 맥락을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런 단어가 왜 방송에서 나오지라고 충격을 받고 네. 방송 중에 이제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더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네. 오늘 아침엔 점점 더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걸리고 아 정말 이거는 잘못된 정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준석은 앞으로 정치 인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를 받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진짜 앞으로 이준석이 큰 정치하기에는 뭐 망했다 이렇게 볼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망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론을 많이 하면서 본인이 체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멘탈을 최대한 흔들 수 있는 그 발언을 준비해 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이 말을 듣고 뭔가 좀 이렇게 흔들려서 네. 실언을 하기를 바라고 함정을 파고 물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정치가 1단 2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0단 30단인 사람인데 네. 이 정도의 유도신문에 걸릴 것도 없는데 계속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1차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나의 지지율을 견인해 주는 건 TV 토론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1, 2차 때보다 3차 때 훨씬 더 무리하게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단일화도 안 하겠다고 세상 만방이 공표했기 때문에 이제는 숨는 방법, 튀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네. 자기가 코너에 몰려 있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TV 토론의 노예가 되고 얽매여 있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신이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시 펜코 대통령의 펜코식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장해찬 씨를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요즘도 화해했더라고 보니까. 아, 그래요? 화해했어요? 반 한동훈 전선에 네. 같이 또 적의 적은 친구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 당초에 이해가 안 되네. 네. 네, 그렇게 비난을 하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하더니만 그러니까 다시 화해했어요. 그들의 정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해관계의 바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민의힘 출신의 젊은 정치인들이 이게 그 최초의 그 모티베이션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일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설령 이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치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기자인데 어디 나가서 이런 말을 하기가 네? 최소한의 공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게 전 국민이 보고 전 세계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안 받겠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외신 기자들이 저는 당연히 그 어제 모니터를 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 모니터를 하면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저는 실소를 금치 못하거나 야, 이 수준하고야 참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 세계 기자들이. 네. 스스로 망신을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폭이에요. 평상시 보는 레퍼런스가 뭔지에 대한 결국 의문이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네. 저희같이 고관여자로서 매일 뉴스 보는 사람도 저는 그 뉴스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또 아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모르는 이런 맥락들을. 앞에 뭐 이재명 후보 겨냥한 욕설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들에 대해서도 한 거예요. 그죠? 아,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 뭘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조차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오늘 비판하는 코멘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개혁신당의 이제 초창기 주요 관계자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개혁신당 처음 만들어질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려면 두 가지를 끊어야 된다. 하나는 펜코, 하나는 할배.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을 얘기하는데 두 어떤 그 메커니즘에 완벽하게 둘러싸여서 약간의 가스라이팅처럼 여기에 지배당해서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그거를 끊지 않으면 정상적인 정치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굉장히 비판했던 분이 계신데 지금 딱 그 형상이 마지막 3차 TV 토론 때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혐오적 발언이 또 너무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제 토론에 나왔던 이준석의 다른 발언들이 약간 가려지는 측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드리면은 그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을 1차 TV 토론에 굉장히 가져와가지고 재미를 보니까 2차, 3차까지 이어져서 3차에서도 호텔 경제학을 2차 토론 때 이재명 후보 언급하면서 루카스 자이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 돌아온 답이 루카스 자이제가 누구냐?
독일 공산당 사람이다. 공산주의자의 경제 이론을 빌려다가 설명하는 것 자체를 보니까 너는 공산주의자 같은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온 건데 이 얘기가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부르던 색깔론 시절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논법상 구조상. 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홍범도 흉상 가지고 그 공산당 빨갱이 논란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했던 이준석이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을 위해서는 그런 걸 들고 와가지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정치 혹은 다른 개혁 보수인 것처럼 보였지만 똑같구나. 친중 그리고 친북 그리고 빨갱이 논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굉장히 낡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젊고 젊은 정치인 운운했지만 네. 그도 어느덧 40살이고, 예? 그리고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낡았어요. 낡았어. 인식이 낡았다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 공산당 아니 존재는 하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그 우리가 나눠져 있던 냉전 시대에 그때의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심지어 마르크스 중국도 책을 읽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호텔 경제학에 막 원론에 빠지는 게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돈이 돌아야 된다. 예, 우석진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교훈만 생각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이것을 들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공산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색깔론까지 번지려고 한 건데 이 자체가 얼마나 형편없는 논리 전개입니까? 그러니까 그 토론하던 권영국 후보가 이준석을 뭐라고 합니까? 네. 40대 윤석열을 네. 보는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네. 그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국회 해산권 운운한 부분들 실제로 계엄이라는 것이 윤석열의 독재적 발상 안에서 국회를 탄압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고 국회에 계엄 해제가 없었다면 멈출 수 없었던 사안이었는데 그걸 거꾸로 국회 입법 독재 같은 걸 주장하는 차원에서 국회 해산권도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정말로 인터뷰에서 했다고 한다면은 이준석의 뇌구조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혹시 계엄에 대해서 혹은 탄핵에 대해서도 이면에는 여러 가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본인 스스로 노무현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천호선 네.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아라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본질은 박근혜 키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독재의 상징인 박정희 그리고 그의 딸인 박근혜 그 밑에서 정치 수업을 받은 이준석의 인식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 DNA 정치 DNA 자체가 대단히 후진적이고 과거 독재 시절에 네. 멈춰 있다. 그런데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독재라고 얘기를 하니 정상적인 민주교육을 받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하버드 나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인식이 통할까요? 아니, 하버드 나온 또 다른 분 계십니다. 한덕수 전 총리라고 잊혀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버드의 이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예. 있어.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노무현 정신을 판다는 게 결국 본인의 그런 정책적 비전과 과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치하는지 여러분 따져보면은 그게 판명이 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하자 소신 있게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준석은 내내 그 예전과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공약 중에 하나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윤석열 정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갔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초대 총리로 여성 총리를 기용했던 분이고 그렇죠. 한명수 총리를 처음으로 기용했던 분이고 총리 중에서 네. 강금실 법무부 장관 첫 여성부 장관을 임용한 분입니다. 네. 그런 분하고 공개적인 토론석상에서 여성 비하를 상습적으로 하는 이준석하고 네. 어떻게 같다고 비슷하다 정신을 개성한다고 감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댓글창에 동탄 주민이라 죄송합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탄 시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후보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동탄에 막 플랜카드 이런 거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동탄에서조차도 국회의원 재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을 수도권에서 시민들이 뽑아줄 리가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뭐 윤상현식으로 1년 지나면 국민들이 다 까먹어라고 하겠지만 절대 그럴 리 없다. MB 아바타입니까? 지금 2017년 그렇습니다. 발언인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네. 발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준석 후보의 어제 그
그 외교 관련된 부분이었고 사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들이 각자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준석 후보가 쌍방울 이제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서 대북 제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외교 문제에 있어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식의 못한다는 취지의 네, 좀 주장을 해서 네,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들을 저렇게 끌고 와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좀 빈약해 보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처럼 권영국 후보의 이야기가 맞는 게 이게 40대 윤석열이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꽤 있었던 것이죠.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봤어요? 김문수 후보는 사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정치 분야나 외교 안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이 갈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정책적 선명성을 드러내는 문제이기도 한데 심지어 이제 제가 재판 얘기 많이 꺼낸 것은 너무나 국민들이 보고 잘 알기 때문에 말도 안 꺼내겠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 얘기할 때도 핵무장론 예를 들면은 핵 잠재적 보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자기 소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이제 와서 대선 때 되니까 눈치 보면서 제대로 말 못하는 겁니까? 과거에 한 발언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명하지 못하는 걸 보고선 과연 이분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김문수한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꼴통 같아 보여도 보수적인 선면성 이런 걸 요구하는 건데 그런 정책 비전도 제대로 못 보여준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은 내보냈다가는 김문수 후보는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니 이게. 저는 어제 되게 웃겼던 게 그 권영국 후보가 방첩사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럼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그러니까 어이없어가지고 그 군수사기관이 하면 된다. 뭐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나 철학이나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방첩 그 쉽게 해서 사령부를 폐지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여인영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체포조 명단을 만들고 조직하고 집행을 했던 중추의 방첩사가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권영국 후보가 방첩사 폐지를 권유한 것은 간첩을 때려잡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내부에 있는 정적 제거용으로 방첩사가 활용되었다. 그것도 계엄 국면에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는 건데 결국 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계엄이나 내란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은 후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꼴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아까 이준석 후보 고발이 아주 그냥 릴레이 고발이 있어요. 이병철 변호사도 고발을 했지만 김경호 변호사도 고발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수본에 추가 고발 접수를 했는데요. 공직선거법 110조 2항 위반 범죄라고 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릴레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김문수 후보 하나 또 이야기 어제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는 본인이 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했거든요. 맞아요. 그 도통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정치 분야에서 가장 제가 기대했던 그리고 의미 있게 남겨야 되는 레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윤석열 씨에 대한 사면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그런 내란과 계엄 그리고 사면에 대한 이슈를 피해가면서 김문수 후보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12.3 계엄의 엄중함과 국민적 분노와 국민들이 얼마나 이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했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보니까 그 3단계 단계가 있어요. 지금 이 12.3 국면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은 계엄에 대해서 물었던 이제는 그때 이제 기립해서 사과는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당 차원의 사과를 해서 그런지 계엄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좋아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다음 단계는 계엄이 인정이 되면은 탄핵으로 가야 되잖아요. 탄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헌재에서 결정 났으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있겠냐고 하면서도 단서를 다는 게 절차적인 하자는 있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건 앞에 얘기했던 만장일치제의 문제점과 비슷한 거겠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수위가 뭐냐면은 계엄과 탄핵을 지나면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야 아니야라는 문제에 불착을 하는데 내란에 대해서 물으면은 김문수 후보가 회피적 답변을 하는 게 그건 윤석열과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재판에서 숱하게 쏟아지는 녹음 증거들을 외면하고 재판 중이라는 말로 표현해 가는데 결국은 김문수의 뿌리라는 것이 그 내란 우호 세력과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이제 정호용 전 사령관을 그 이제 선대위에
합류했다가 다시 논란이 되니까 뺐죠. 논란이 되니까 뺐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자기 결정 아니라고 자기 몰랐다고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후보가 물론 후보가 몰랐을 수는 있지만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가 그렇게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했고 광주 5.18에 책임이 있는 실제 내란 살인죄로 형을 7년형을 선고받았던 그런 사람을 캠프에 둔 것은 우리 캠프가 잘못했다라고 명토 박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책임 아니에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대통령 돼서도 내 책임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번 TV 토론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이 저는 대통령의 자격 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겨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이고 진짜 그 김문수나 이준석 같은 사람한테 나라를 맡겼다가는 이것도 거덜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방송국에서 이어지는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제 3등을 하더라도 유효한 득표를 하면 보수 재편 과정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제 태도를 보니까 아직도 아니야. 어제 머릿속에는 10%가 아니고 아직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재명과 1대1 토론을 계속 지향을 하는 거고 심지어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가서라도 한판 붙고 싶다. 무조건 불러달라. 어떤 장이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이 2등 3등을 해도 유의미한 선거를 치르려고 했다면은 이재명한테 묻지 말고 김문수한테 물어야 되는 게 반드시 있었습니다. 뭐냐? 본인이 몸담았던 정당에서 자기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비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러면 그 민주당의 당원 당규 문제를 물을 게 아니고 간밤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 교체의 문제를 김문수 후보한테 물으면서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정당 운영 방식이 민주적이냐 이렇게 꾸짖었어야 맞는 것인데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자기는 아직도 6일 남은 대선에서 역전극을 할 수 있다라는 상당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망상 이 사람도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진짜.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제 단일화는 없다. 어제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판까지 국민의힘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구애를 하고 했었지만. 단일화는 없다라고 거절해버리고 나는 끝까지 완주야. 그리고 나의 주적은 이재명이야라고 선포하고 끊임없이 이제 달리는 경주마처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오판 속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욕설을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거다라고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펜코에 gat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 토론이 잘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 출연했던 양지열 변호사나 장유미 변호사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게 뭐냐면요. 종편식 토론입니다. 네. 저 사람이 지금 종편 토론하고 있어요. 종편에서 그렇게 해요? 종편에서 그렇게 하죠. 종편 토론 안 나가보셨나? 네네. 종편 토론 나가면 숨이 턱턱 막혀요. 심지어 잘 보지도 않아가지고 종편 토론이 그런 식인지 몰랐네요. 제가 옛날에 이제 중국 갔다 와가지고 제가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재판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도 딴소리를 해요. 그게 종편의 어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론개혁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거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어서 어제 MBC에서 그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단독 보도를 몇 가지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잠깐 보시고 이 부분은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 색깔론과 좀 닿아 있습니다. 좀 우선 함께 보시겠습니다. 핵 가진 사람한테 평화 엎드려서 평화를 구걸하는 이런 국가를 노예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권총 강도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요. 아무도 죽을 생각 없이 다 엎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식민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감옥에 가해서 만난 사람들이 전부 빨갱이들을 만났어요. 광주 교도소는 빨갱이들이 한 100여 명 됐어요. 전주에 빨갱이가 많은데 신부들이 나 괴로워서 못하겠다. 빨갱이 정의구현 사사단부터 빨갱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언론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언론이 바로 이 빨갱이들이 장악합니다. 촛불혁명이 왜 빨갱이혁명이야. 나도 그거 참석했는데 나도 촛불 들었는데 제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빨갱이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저 맥락이 이제 압축적으로 됐는데 어떤 얘기도 있냐면 대학에서 빨갱이를 생산한다. 그래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빨갱이가 아니다. 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와중에 막 그래요. 학벌 자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유 정말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이 색깔론이 저는 2025년 심지어 그러니까 소위 그 생물학적으로 아직은 젊은 40살의 정치인 이준석 입에서 공산당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 그런 인식 속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극우다. 극우고 여전히 메카시 광풍에 사로잡혀 있는 인식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렸다. 그걸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대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물론 이제 단독 보도라고 하길래 단독 보도라고 해도 예단이 되는 보도가 있는데 네. 아마도 교회에서 저런 발언했을 것이다 예단이 되는 후보긴 한데 네. 제가 유념해서 봤던 거는 또 넥타이는 파란색을 맨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저도 그새 저 때는 넥타이가 파란색이네. 예. 광주교도소에 본인이 뭐 수감이 됐었나요?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나온 얘기 보면은 빨갱이 발언하고 정의구현 사재단 얘기 들고 이렇게 하는데 신부들이 빨갱이다. 이게 역사의 시계추라는 게 지금 2025년입니다. 네. 이 얘기는 1980년대에 해도 사실은 욕먹을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근자에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언들이. 아니, 근자는 아니고요. 네, 언제입니까? 2019년. 네. 2019년 12월 서울의 네. 한 교회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를 자유통일당을 위시한 김문수까지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빨갱이 정부란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사상적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이었고 장애 보수를 가열시키면서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문재인 정부, 그 빨갱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누가 공동 정부를 만들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낙연과 손잡았죠. 네. 손잡은 김문수의 역설은 무엇인가?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이낙연과의 연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낙연 총리도 지금이라도 저 영상 다시 보고 네. 마음을 고쳐먹기를 강권드립니다. 정말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시대가 변화해도 국민의힘에서 내세울 거라고는 저런 네거티브밖에 없구나. 사실 많은 국민들은 그 트럼프 시대에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갈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나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이제 그 비전이 있어서 하노이 노딜만 아니었다면 새로운 남북 관계 속에서 새로운 한반도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노이 교훈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한반도 어떤 외교 정책을 갖고 비전을 만들어 갈지 이런 논의를 품격 있는 논의를 기대했는데 그 품격 있는 논의는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양자 토론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말꼬리 잡고 말싸움하러 나왔나?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우리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나온 보도 하나 전해드리면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적 발언 때문에 탈당이 속출하고 있다고 그 쿠키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어제 관련해가지고 민원 게시판에 탈당 신청 게시글이 100개가 넘었다라고 하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참관인 취소 요청글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당원들의 동요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관련해가지고는 자기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지 않겠다. 그리고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다.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무고로 했다가 재발등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사실은 조사를 오래 받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면 어제 토론에서도 보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말끝마다 사과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도 사과할 타이밍이 됐으면 지금이라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고개를 수그리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 이제 끝간다 없이 그냥 어깃장을 놓는 이제 수준이 되는 건데요. 이러면 망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엿새 앞두고 망하는 전략을 기어이 쓰겠다.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는 김문수 후보 측에
쪽에서 단일화를 더 안 할 수도 안 할 있어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반 여성 전선이 그어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괜히 같이 했다가 네. 유탄 맞게 생겼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 네. 이런 식이면 동탄 지역의 젊은 유권자들이 이 이준석 국회의원 사퇴하라는 요구를 할 것 같아요. 나가서 시민운동차 주민 소환 요구를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당장 네. 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 소환은 없지만 네. 그래도 국회의원직 현직에서 사퇴하라. 근데 이게 지금 어깃장을 놓고 당원들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원들이 이제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개표 참관인까지도 안 하겠다고 하는 네. 것은 개표 참관인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당원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지 않겠어라고 해서 그냥 맞대응을 한다.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준석 물러설 줄 알아야죠. 후보의 잘못하면. 가장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예. 허은아도 버리게 만들었던 김철근 사무총장이 오늘 이제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한 모양인데 어제 이제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여성 관련 발언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과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물었는데 그 입장을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지나가는 상황이 생겼다. 적절한가 여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보인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이미 판단했죠. 했어요. 판단 그러면 끝났습니다. 부적절을 했으면 네. 답변을 하는 건 이준석 후보에게 달린 겁니다. 이제는 공은 이준석이 넘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그러니까 그 이재명과 권영국 두 사람에 대한 그 검증 차원에서의 공개된 질문을 한 것인데 왜 이걸 정치적으로 오히려 남용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사태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정치 분야 개헌 뭐 정치개혁 의제들 결선 투표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후보 비방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전 국민한테 고통을 준 거거든요.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그러니까 겁니다. 듣고 싶지 언어 않은 폭력을.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학습이나 그러니까요. 교육 차원에서 네. 야 이제 대통령 선거는 TV 토론 보고 후보를 결정하는 거야. 같이 보자라고 하고 저녁 시간대 아닙니다. 오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시간 동안 보여줬을 청소년들이 이거 다 봤어요. 아이들이. 맞아요. 네. 그 고등학생들 이런 거 짤로 엄청 돌아다니면서 이준석이 이런 말 했대라고 할 거고 이게 청소년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일배식 세계관, 팸코식 세계관을 그대로 여과 없이 심어주겠다. 이런 폭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폭력을 자행하고도 자신이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지지 않겠다? 저는 100% 집니다. 저는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어요. 근데 국민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면 윤석열 짱 나는 겁니다. 결국은 끝은 안타깝네. 예.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거의 이제 그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자, 방금 전에 오늘 오전 8시에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단독 보도가 나와서 그런데요. 노상원 리얼미터를 포함한 6곳 노렸나? 뭐 리서치 기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안 그래도 한겨레 신문 단독 보던 것 같은데 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계엄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탄압 그 일부가 드러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여론조사 꽃에 이제 병력을 보내가지고 뭔가 이제 제거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는데 리얼미터까지 뭐 이렇게 언급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마도 이제 만났던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그 김용곤 예비역 대령이 입수가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왜 리얼미터?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우리도 여론조사를 이렇게 자주 받아보기 때문에 리얼미터라는 데가 누가 보더라도 특정 정파의 편향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들리거든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택수 대표가 많이 보내고 있어요 기자들한테. 아니, 왜냐면은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를 본인 후보 입장에서 호불호의 문제로 생각하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와 부지지의 문제로 따져가지고 결국은 우리한테 대통령한테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으로 치환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노상원이었는데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계엄의 브레인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김용현을 뛰어넘어서 윤석열까지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나오는 찰나에서 여론조사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준석 후보를 직격한 대목인데 12.3 비상계엄 그 당시에 왜 술 마시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왔냐, 왜 담을 안 넘었냐 그랬더니 이제 즉시 가서 샤워하고 즉시 나왔다. 그래서 어제 유행어가 뭐였냐면 즉시 샤워예요. 샤워 준석. 예, 샤워 준석 즉시 샤워 막 이제 이런 거였는데 요 부분에 대한 해명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 터졌을 때 그 긴박하던 순간에 우리 다 나와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도 국회대로에 나와서 장갑차를 그냥 맨몸으로 막으면서 비상계엄 군인들한테 물러가라고 하고 했던 그 밤에 정작 국회의원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인 이준석 후보는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미 비상계엄이 다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식의 논법을 펼쳤어요. 근데 비상계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하지만 2차, 3차 비상계엄이 계속 획책되고 있던 내가 2번, 3번 하면 되니까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4인 1조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게 윤석열 내란 수계의 지시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샤워하고 뭐 술 마시고 집에 갔다가 뭐 술 마시고 샤워했겠죠. 술 마시고 죄송합니다. 술 마시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집에 갔다가 즉시 나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건 정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준석 후보한테 가장 아픈 부분이어서 소위 말해서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긁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만 물어보면 굉장히 평정심을 찾지 못하고 어제도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이 내란 종식 그리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 때문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당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시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레코딩 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인 저희들도 그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굉장히 생생하게 떠오르고 맞습니다. 우리의 직업적 자부심을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때 언론으로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준석 후보의 가장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게 국회를 뛰어간 게 아니라 집으로 가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딱히 자랑스럽지 않다 보니까 그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긁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긴 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준석 후보가 뭐 백불에서 얘기하는 게 특정 후보를 언급하면서 그 후보의 답변 스타일이 이러저러하고 답변을 회피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본인도 토론 3번 보니까 스타일을 알겠어요.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남 탓하고 물귀신 작전을 합니다. 그날도 보면은 왜 그렇게 늦게 왔냐고 묻는 거잖아요. 버선발로 뛰어나도 모자라는데 샤워까지 할 정신이 있었냐 물어보는 건데 정작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늦게 온 사람 있지 않냐 오면서 그리고 계엄 해제 과정에서 왜 본청에 안 들어갔냐 했더니 민주당 의원과 통화해서 이러저러 사정을 보니까 그러했었다는 또 핑계를 대는데 이런 방식이라는 게 늘 자기에게 불리한 이슈만 나오면은 남 탓을 하거나 물귀신 작전을 하는 태도 자체가 본인의 토론 패턴이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종편식. 종편식 토론이라고 딱 두 분께서 얘기를 해주는데 참 그런 거죠.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성찰적으로 그때 제가 좀 겁이 나서 순간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진짜 너그러우세요. 그러니까 다 기다려주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열심히 해.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저만 그랬어요. 얘도 나쁘거든요. 얘도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이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지적을 당하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얘도 그러고 얘도 그랬어. 그리고 어제 또 결정적으로 결국 이제 정당 민주주의 얘기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물었죠. 나 호은하고 김용남은 어떻게 된 건데 이렇게 물었더니 또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허은하와 김용남이 과거에 이재명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말들을 일일이 적어와가지고 보세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 자체가 자기 혐을 허은하가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용인이라고 불려서 그렇습니다. 자기랑 함께 개혁 보수를 하겠다, 보수 정당을 바꿔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인데 국회의원 배지도 나온 사람, 그 사람을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쫓아낸 것도 모자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찰적 자세가 전혀 없이 허은하가 옛날에 이재명 욕했는데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유아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이 품격 있는 토론을 기대했던 많은 시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그냥 여지없이 허물어 버렸다라는 아니, 것이고. 근데 정말로 이런 거 반대로 돌려주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이준석이 대표였고 갈등은 있었지만 온갖 유세 다니면서 윤석열을 칭송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다 끊어 볼까 한번 그런 얘기를 가져오면 그렇지. 그 앞에 이준석은 떳떳합니까? 맞습니다. 예. 네가 지지했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 지연 말단적인 표피적인 것만 가지고 하자는 게 토론이 아니잖아요. 네. 말꼬리 잡고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진지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토론하자는 건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그나마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품격 있는 토론을 해주었으니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 두 사람 얘기는 도대체가 들을 수도 없고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종일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질문이 뭐야. 이 말을 다시 되새기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조간 일면 제목이 다 비전보다 비방, 끝까지 비방만, 2시간 비방전, 생중계 토론에서 여과 없이 여성 혐오 욕설 재현 도 넘었다. 이제 이런 글들이 제목들이 이제 그 신문의 일면 머릿 기사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해서 바꿔야 된다. 예. 일단 3번으로는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죠. 그리고 시간도 좀 늘려야 한다. 예. 포맷도 바꿔야 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우선은 횟수를 늘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횟수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포맷을 정말 해볼 수 있거든요. 뭐 서서도 해보고 앉아서도 해보고 혹은 1대 다뤄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이번처럼 보궐선거로 아주 짧은 기간에 후보자 검증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유권자들한테는 TV 대선 토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너무 적다라는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언론인으로서 더 많이 하고 싶기도 하고요. 노출돼가지고 평가하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장학 퀴즈나 순발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깊이 있는 어떤 이해관계, 이해 그리고는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 그리고는 어떤 그 사람의 인품과 앞으로의 어떤 대처하는 태도들을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냥 뭐 아냐 모르냐 혹은 뭐 그때 네. 그랬냐 안 했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이라고 하는 게 판단 자원이 너무 없다라는 차원에서도 좀 횟수를 우선 늘리는 게 가장 기본값이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한 무려 4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적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사회권 정상화가 필요하다. 네. 기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회자의 개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 네. 공격적인 질문을 사회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이 지금 선관위 토론에서 없다 보니까 엉망진창의 모양새가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장윤선 선배 같은 사람 앉아놓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회자 자리에 있었다. 박살 냈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네. 시끄러 임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질문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현대 시대에는 후보자들이 준비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시청자들, 유권자들이 정말 듣고 싶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쌍방향 소통을 넘어서 다방향 소통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질문의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세 번째로는 팩트 체크의 상설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중간중간에 엉뚱한 수치를 얘기해도 나중에 토론 끝나고 검증이 돼봐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날 그 토론의 잔상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 검증해서 당의 질문을 한 후보에게는 알려줘야 레드카드, 옐로카드를 맞습니다. 건넬 수 있는 시스템을 방송사가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시사인이 이번에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레드카드. 네. 그러니까요. 네 번째로는 그리고 팀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외교안보 정책이라든가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머리에서 김문수의 머리에서 권영국의 머리에서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있는 네, 것이고 예. 중액으로 가져가는 관료 출신이라든가 전문가 출신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조력하에서 토론을 함께하자. 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정부를 주권을 했을 때 네. 어떤 목표 지향이고 어떤 세계가 그려지는지를 예.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호텔 경제학 아냐 마냐 이런 지역 말단적인 얘기 가지고 다투지 않으려면 좀 더 전문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대동형 팀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너무 재밌겠네요. 예, 너무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일종의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수구이 민주주의가 맞아요. 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도 양측의 전문가가 나와서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둘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죠. 왜냐하면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학자들이 그러니까, 나오면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그 TV 토론 시청률이 엄청 낮았다면서요. 다 예. 유튜브로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다 시사인 봐서 아니 그런가? 다 같이 나눠서 봐서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공중파 시청률을 말하는 게 약간 애매한 지점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관심은 높은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네. 동접이 이제 MBC만 하더라도 20만 그리고 시사인도 5만이 2차 토론 때는 넘었던 네, 거 네, 같고 네. 어제도 보니까 18만, 20만 뭐 어제는 보니까 채널 A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접이 굉장히 네. 높았어요. 그러니까 MBC 채널 A 이런 방송국들이 높아서 그래서 시청률이 떨어졌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도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좀 써야 된다. 근데 워낙 또 질문 잘못했다고 막 완전히 막 공격을 받아서 또 진행자 진행자에 대한 부담 줄수 비판이 있다. 있어서 예. 아주 중립적으로 시간만 재는 그런 무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목이 아프다. 벌써 11시가 되고 네, 벌써 11시가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6일 후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게 될 텐데 남은 6일간 별다른 일은 없겠죠.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야죠. 네.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 대선인데.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제발 좀 다른 세상으로 이제 좀 갔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네. 혐오와 차별, 비방과 이런 거 없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지 않고 좀 화평하게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정말로 이제 그 유권자들의 선택이 불과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그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내란 사태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 진로를 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찍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투표장에 나가는 것만이 우리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무슨 뭐 찬조연설 나온 거 같네요. 누구 잘못인지 말 안 했으니까.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내 속으로 듣다가 구경 정치인 해도 되는데 성관위에서 나오셨나? 네. 예, 저는 뉴스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끝으로 그 한덕수 전 총리의 그 계엄정 포용을 보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찍혔다라고 뉴스토마토가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들은 아직도 암약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한덕수의 정말 이상하고 수상쩍었던 행보들이 다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잊지 말자 내란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윤석열 지지했던 캡틴 아메리카 아시죠? 자기가 CIA라고 주장했던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받았습니다. 네. 진보당이 여성 신체를 원색적으로 표현한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직접 행동을 하고 계시다. 앞서 우리 성관위에서 파견되신 구교영 기자님께서 누구 찍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네. 투표장에 나가라고 했지. 네, 하신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5.18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서두에서도 했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저희 취재 편의점에 해외에 여기 계신 애청자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어제 제가 읽기도 했었는데요. 34년 동안 외국에서 살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고 고등학교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눈으로 귀로 직접 겪은 세대이고 지금도 그때의 긴장감과 총소리 그리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 젊은 누나의 호소의 마이크 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고 늘 윤석열과 김건희 씨는 해외 언론의 단골 메뉴로 등장을 했었다. 투표해야만 된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한번 다시 보여주십사. 이런 당부의 글을 취재 편의점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마음들 저희가 잘 새기면서 내일부터 이제 사전투표 시작이니까요. 동네 어디서나 신분증만 딱 그렇죠. 있으면 네. 아무 데서나 가서도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꼭 투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 늘 현장을 뛰시는 거 아시죠? 예, 저희가 내일은 사전 투표소 직접 스케치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오셨는지 인터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